5년 전 강렬한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일렁이던 그날.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JM그룹의 젊고 냉철한 CEO 강민주는 직접 운전하던 고급 세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찢어지는 쇳소리, 깨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온몸을 덮치는 극심한 고통. 그의 세상은 뒤집혔고 의식은 아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체가 찌그러진 잔해 속에서 희미하게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때 작은 손길이 그의 뺨을 감쌌다. 그것은 여린 풀잎 같으면서도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시야 속으로 앳된 얼굴의 소녀가 보였다. 소녀는 얼굴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찢어진 교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소녀의 팔목에는 붉은색 별 모양의 희미한 점이 보였다. 생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별 모양의 점은 강렬하게 그의 뇌리에 박혔다. 소녀는 작은 몸으로 찌그러진 차문을 필사적으로 열려 애썼고 결국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문을 비틀어 열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 가던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살아야 해요. 소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귀에는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렸다. 그는 소녀의 도움으로 겨우 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그의 차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소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녀의 얼굴을 다시 보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하고는 미련 없이 사라졌다. 그 후 그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주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더욱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JM그룹을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부활의 CEO,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밤마다 그날의 악몽에 시달렸고 그 소녀의 얼굴과 팔목에 있던 별 모양의 점은 그의 뇌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소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찾아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많은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소녀의 흔적을 쫓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강민준의 왼쪽 팔목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불길 속에서 소녀가 그를 끌어낼 때 생긴 상처였다. 그 흉터는 희미하게 별 모양을 닮아 있었다. 그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소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녀를 찾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다. 오늘 강민주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배달된 한식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일에 매달리는 워커홀릭이었다. 그때 비서가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배달원이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쓰러졌다는 말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옆에 둔 채 쓰러져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얇은 배달원 유니폼은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순간적으로 민준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손을 뻗어 배를 움켜쥐었다. 그때였다. 여자의 젖은 유니폼 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색 별 모양의 희미한 점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팔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똑같았다. 5년 전 그를 구했던 소녀의 팔목에서 보았던 그 별 모양의 점과 똑같았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5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악몽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듯했다. 설마 그녀일까? 그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흙먼지 없이 깨끗했지만 묘하게 앳된 얼굴은 5년 전 소녀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녀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열이 심하게 나는 듯했다. 여자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별 모양의 점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별이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비서실에 연락해서 의사를 부르고 구급차를 대기시키세요. 그리고 이 여자분에게 가장 편안한 침대와 따뜻한 담요를 준비해. 민주는 비서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다급함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비서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즉시 지시를 따랐다. 민준은 여자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볍고 여렸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신음하며 정신을 잃어갔다. 민준은 여자를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옅은 멍자국이 보였다.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5년 전 그를 구했던 소녀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다. 의사가 도착하여 여자를 진찰했다. 그녀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심한 감기로 인해 쓰러진 것이었다. 의사는 즉시 링거를 연결하고 그녀에게 약을 투여했다. 민주는 의사에게 그녀를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여자가 잠든 동안 민주는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한지수, 그녀의 이름이었다. 23살, 그녀는 그를 구했던 18살의 소녀였다. 민주는 그녀의 신분증을 든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찾았다는 기쁨.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한지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과거의 모든 기록, 그리고 그녀가 5년 전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한지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민주는 잠든 지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자신을 구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구할 차례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5년 동안 짓눌렀던 빚을 갚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강민주는 지수가 잠든 동안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서실장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잠든 지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지 짐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솟아났다. 5년 전 그녀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는 그녀의 삶이 이토록 힘겨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비서실장은 민준의 지시를 받아 한지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샘 조사를 통해 그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한지수는 서울 외곽의 한 빈민가에서 어린 남동생 한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공교롭게도 그 사고는 강민준의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지호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매달 엄청난 병원비가 필요했다. 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업을 포기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으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지호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병약한 동생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지수의 부모가 사망한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였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했지만 현장 증언과 몇몇 기록에서는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지고 유일한 목격자였던 지수의 부모 회사 동료가 갑자기 이민을 떠났다는 사실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모든 정보는 강민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얽혔다. 그의 사고와 지수 부모의 사고가 5년 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그 별 모양의 점은 새벽이 깊어갈 무렵 지수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낯선 고급스러운 공간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민준의 얼굴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지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경계심이 역력했다. 민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어제 쓰러져서 제가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눌러 다시 눕혔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고프지는 않습니까? 뭐든 먹고 싶은 것을 말해 보십시오. 민준의 친절한 태도에 지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거리를 두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가 왜 자신을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된 시간이었을 테니 한지수 씨, 5년 전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질문에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팔목을 가리켰다. 그녀의 얇은 유니폼 소매 사이로 붉은색 별 모양의 점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것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한지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씨의 팔목에 이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지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지수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는 왜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지수 씨,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그날 당신은 저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팔목에 있는 이 별 모양의 점은 제게 생명을 선물해 준 당신의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팔목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의 흉터는 지수의 별 모양 점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흉터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다. 마치 억압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려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지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날의 기억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의미했다. 민주는 지수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떨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 한지호 군의 병원비도, 당신의 모든 어려움도 제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5년 전 당신이 저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민준의 말에 지수는 더욱 흐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민준의 따뜻한 손길과 말은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지수가 겨우 진정한 후 민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지호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수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지호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의 부모님의 사고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수 씨,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알 수 없는 믿음과 희망이 피어났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준은 지호의 병원으로 향했다. 지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누나를 맞았다. 민준은 지호의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했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는 즉시 JM그룹의 재단을 통해
지호의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지호의 치료를 전담하도록 지시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지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지호의 병실은 고급스러운 1인실로 바뀌었고 최고급 장비와 전문 간호사들이 배치되었다. 지호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비서실장과 법률팀은 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쳤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미 퇴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고 현장 감식 결과도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고 당시 지수 부모님의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 회사의 기술을 노리던 거대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기업은 다름 아닌 JM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태산그룹이었다. 그리고 태산그룹의 CEO는 김대호였다. 김대호는 재계에서 악명이 높은 인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의 사고, 지수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김대호.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김대호가 자신의 사고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사고가 일어난 뒤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모든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김대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었다. 민주는 지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수는 아직 자신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민주는 지수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대호와 태산그룹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5년 전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지수의 가족을 파괴한 배후가 김대호라면 그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정의를 구현하고 지수와 그녀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태산그룹과 김대호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JM그룹의 정보력과 자원은 상상을 초월했다. 며칠 만에 김대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김대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라는 내용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며 성장한 기업이라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특히 5년 전 지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포착되었다. 당시 태산그룹은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수의 부모님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사고를 위장해 제거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분노를 사겼다. 자신의 사고 역시 김대호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5년 전 그 역시 태산그룹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JM그룹의 핵심 기술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김대호는 아마도 그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자신을 노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수는 그런 김대호의 잔혹한 음모 속에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희생양이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빚을 갚는 것을 넘어 김대호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주는 지수를 직접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어린 데다 심장병을 앓는 동생을 돌봐야 했다.
그녀에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민주는 지수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김대호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호는 태산그룹의 CEO이자 재계의 거물이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권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잃을 것이 없었고 지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 민주는 김대회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JM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한때 김대호와 함께 일을 했던 하유진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유진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변호사였지만 한때 김대호의 비열한 수법에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김대호에 대한 깊은 불신과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 하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김대호의 악행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민주는 하유진에게 지수 부모님 사건의 모든 자료와 자신의 사고에 대한 의혹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유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빛을 빛냈다. 그녀는 김대호의 비열함에 진저리를 쳤던 과거를 떠올렸다. 강 회장님, 좋습니다. 태산그룹은 물론 김대호는 오랫동안 제 심장을 짓눌러 왔던 암덩어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 과거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하유진은 민준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합류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김대호의 약점과 태산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민준은 하유진과 함께 김대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준은 지수를 데리고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다. 지수는 지호의 병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롭고 불안해 보였다. 민준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의 저택은 넓고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부족했다. 그는 서아를 잃은 후 아무도 들이지 않았던 자신의 공간을 지수에게 내어주었다. 지수야,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지호가 퇴원하면 이곳에서 함께 살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민주는 지수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는 놀란 듯 지순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회장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지수는 망설였다.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는 듯했다. 민준은 지수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안겨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대호는 JM그룹 내부에서 강민준이 은밀하게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민준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비웃었다. 겨우 어린애 하나 때문에 나를 건드리려 하다니. 어리석은 놈. 김대호는 민준을 얕잡아 보았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지수에게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업가일 뿐 감정적인 일에는 약하다는 것을. 김대호는 민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자신의 사설 탐정팀을 동원하여
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과 지수의 관계를 파헤쳐 민준이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약 지수가 5년 전 사고의 목격자라면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김대호의 잔혹한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는 민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민준이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그는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인했다. 그녀는 민준이 JM그룹의 CEO이기 이전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렴풋이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민준의 강인한 힘과 침착함을 떠올렸다. 그때 민준이 서재로 들어왔다. 지수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숨기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첩을 보았다. 민준은 지수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 사진첩은 오래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민준은 무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혹시 예전에 군인이셨나요? 민준은 지수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잠시 국가를 위해 일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다. 민준은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다. 사업가로서 그의 과거는 그의 이미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과거를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후 민준은 지수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의 훈련, 임무,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생존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지수는 민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귀 기울였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재벌 CEO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깊이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지수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에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지수 역시 민준의 숨겨진 면모를 알게 되면서 그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호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는 민준과 지수의 관계를 사적인 스캔들로 몰고 가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언론에는 JM그룹 CEO, 어린 구와 소녀 이용해 경쟁사 공격하나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은 이러한 여론 조작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때가 오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신 김대호의 뒤를 캐는데 집중했다. 태산그룹의 내부 비리, 불법 로비, 그리고 김대호의 은밀한 자금 세탁 경로까지. 민준은 하유진 변호사와 함께 김대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약점을 찾았다. 김대호의 친동생인 김은호는 김대호의 비자금 관리와 해외 자산, 은닉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김은호는 평소 김대회에게 늘 시달리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형의 잔혹함에 지쳐 있었고 언젠가 김대회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민준은 김은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김은호의 협조를 얻어 김대호의 비리를 결정적으로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김대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강민준은 김은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은호가 현재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김대회에게 버림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민준은 김은호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김은호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빚 청산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주는 김은호에게 김대호의 비자금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안전한 해외 도피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할 작정이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김은호의 협조 없이는 김대호의 비리를 완벽하게 폭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는 직접 필리핀으로 향했다. 그는 김은호가 머물고 있는 카지노 VIP룸으로 위장 잠입했다. 그곳에서 김은호는 술에 취해 도박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민주는 김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겼다. 김대호의 비자금 자료를 넘겨라.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겠다. 오늘 밤 11시 카지노 뒷골목. 김은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낸 이재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형 김대호가 가장 경계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김은호는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밤 11시 카지노 뒷골목은 어둡고 음침했다. 김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은호 씨,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은호는 민준의 등장에 움찔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렸다. 강 회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볼 일이 있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김대호의 비자금 자료,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자료들 말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면 당신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제가 형을 배신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은호는 망설였다. 그는 형 김대호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김대호에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대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평생 빚에 시달리다 결국 김대회에게 처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손을 잡으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말은 김은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김은호는 형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형의 모든 비자금 자료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김은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함께 구원받고 싶은 간절함이 보였다. 좋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민준은 김은호에게 미리 준비해둔 비행기 티켓과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김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민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김대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대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은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하유진 변호사와 함께 USB 안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김대호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불법 로비, 그리고 지수 부모님의 회사 기술 탈취를 위한 청부 살인 교사 혐의까지. 특히 지수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대호가 지수 부모님의 회사 기술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했으며 사고 후 증거 인멸과 목격자 제거를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민주는 자료를 읽는 내내 분노의 치를 떨었다. 하유진 변호사는 자료의 방대함과 충격적인 내용에 혀를 내둘렀다. 강 회장님, 이건 역대급입니다. 김대호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김대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김대호의 죄를 만천에 밝히고 지수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는 하유진과 함께 김대회에게 치명타를 날릴 계획을 세웠다. 언론의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김대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한편 김대호는 김은호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김은호가 가지고 있던 비자금 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김은호가 민준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을 직감한 김대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민준과 지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김대호는 자신의 오랜 신복이자 어둠의 세계에서 잔혹한 일을 처리해왔던 해결사 박진철에게 민준과 지수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진철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다. 그는 과거 민준이 특수부대에 있을 때 악연을 맺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박진철은 민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민준을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는 민준과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는 지호의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호는 누나가 그려주는 그림을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박진철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수를 납치하려 했다. 민준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지수를 보호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냉철한 특수부대원의 눈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위 사물을 이용해 박진철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들이 빛을 발했다. 지수는 민준의 놀라운 전투 능력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CEO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박진철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민준은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병실을 벗어나 복도로 도망쳤다. 복대는 박진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철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민준, 오랜만이군. 여전히 정의로운 척 하는군. 하지만 이번엔 네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박진철이 비아냥거렸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지수를 등 뒤로 숨기고 박진철을 노려보았다. 김대호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만천에 밝힐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나? 여기서 너와 그 여자애를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야. 박진철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박진철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준은 부상당한 상태였지만 그의 전투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그는 박진철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를 압박했다. 지수는 민준의 싸움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싸움이 격렬해지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출동했다. 박진철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후퇴를 지시했다. 그는 민준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강민준, 이번 일로 끝이 아니야. 김대호 회장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번엔 내 목숨을 끊어놓을 테니 각오해라. 박진철의 부하들은 민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하고 도망쳤다. 민준은 박진철의 공격을 막아내며 지수와 지호를 보호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지호의 병실로 돌아왔다. 지수는 민준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지수는 민준의 상처를 걱정하며 물었다. 민준은 지수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민준은 지수를 품에 안았다. 그는 지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박진철의 공격은 김대호가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김대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시작했다. 김대호의 위협은 강민준에게 더욱 굳건한 결의를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철의 습격은 지수와 지호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고, 이는 민준이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김대호의 심장을 직접 겨냥할 준비를 마쳤다. 하유진 변호사와 함께 그는 김은호로부터 입수한 증거 자료들을 기반으로 김대호와 태산그룹에 대한 대규모 언론 공세 및 법적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민준은 익명으로 태산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문건을 여러 주요 언론사에 뿌렸다. 문건에는 김대호의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불법 로비, 그리고 지수 부모님 회사의 핵심 기술 탈취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교통사고, 위장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5년 전 민준의 사고 역시 김대호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아시아 최고 기업인 JM그룹의 강민준 회장이 자신의 라이벌 기업인 태산그룹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사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태산그룹 김대호 회장, 비자금 및 살인 교사 혐의 의혹, JM그룹 강 회장, 과거에 복수극 시작하나, 재계에 불어닥친 핵폭풍 태산그룹의 추악한 민낯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태산그룹의 어두운 면모가 드러나면서 김대호의 잔인한 이미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동시에 하유진 변호사는 김대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녀는 김은호가 제공한 핵심 증거들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축적해왔던 김대호의 불법 행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다. 검찰은 재계 거물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김대호가 손쓸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대호는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강민준의 역습이 이토록 빠르고 강력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김은호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증거를 넘겼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거액의 로비 자금이 뿌려졌고 언론사에는 김대호의 압력이 들어갔다. 태산그룹의 법률팀은 민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이는 JM그룹의 악의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준은 김대호의 방역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언론 플레이와 로비 시도를 예측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었다. 그는 언론에 김대호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추가 증거들을 연이어 공개했다. 특히 지수 부모님 교통사고 당시에 조작된 경찰 조사 기록과 사라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대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여론은 점차 김대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김대호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진철에게 다시 한번 민준과 지수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박진철은 김대호의 지시를 받고 민준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감시했다. 그는 민준이 지수를 각별히 아낀다는 것을 알고 지수를 약점으로 삼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지호를 돌보고 있던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는 지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지수에게 평소보다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때 민준의 보안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회장님, 비상입니다. 괴한들이 병원에 침입했습니다. 한지수 양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수와 지호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겪었던 긴박한 상황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병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진철의 부하들이 병원 곳곳을 장악하고 지수를 찾고 있었다. 병원 보안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민준은 병원 안으로 진입하며 박진철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정확했다. 그는 복도를 질주하며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은 강철 같았고 그의 발차기는 상대를 단숨에 제압했다. 지수는 지호의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철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괜찮니? 내가 왔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문을 열었다. 민준은 지수를 보자마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다, 지수야. 이제 안전하다. 민준은 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지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를 데리고 병원 뒷문으로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박진철이 길목을 막고 있었다. 박진철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민준,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젠 도망칠 곳도 없을 것이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부셔주마. 박진철은 거대한 칼을 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를 보호하며 박진철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지만 박진철은 예상보다 강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고 민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격렬했다. 주먹과 발차기가 오가고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다. 민준은 지호의 병실에서 있었던 싸움으로 인해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박진철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다가 팔을 베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민준은 고통을 참고 박진철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진철의 빈틈을 노려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박진철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때 병원 내부에 숨어있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박진철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박진철은 민준을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다. 강민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김대호 회장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박진철의 절규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박진철의 말을 무시하고 지수와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는 지수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품에 안겨 안도하는 듯했다. 병원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다. 강민준 회장이 직접 괴한들과 싸워 인지를 구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를 보호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서둘러 그들을 병원에서 벗어나게 했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저택은 안전한 요새였다. 그는 지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지수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지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지만 민준의 곁에서 안정을 찾는 듯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팔의 상처가... 지수가 민준의 상처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지수야, 별것 아니다. 너희 둘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민준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겼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감새 민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지수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고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5년 전 자신의 사고와 그녀의 부모님 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김대호가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지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김대호의 음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력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알게 된 자의 분노와 복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럼 김대호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김대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족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복수를 다짐하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돕고 싶어요. 저도 김대회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지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지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지수가 복수를 통해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다. 좋다. 지수야. 하지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김대호의 죄를 만천에 밝히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는 지수를 품에 안았다. 그는 지수에게서 5년 전 자신을 구했던 소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다시 보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김대호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지수로부터 김대호의 만행에 대한 진실을 들은 강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철의 습격으로 지수와 지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상 그는 김대호의 뿌리 깊은 악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다.
그는 하유진 변호사와 함께 김대호의 태산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비리 폭로를 넘어 5년 전 두 가족의 삶을 파괴한 악당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자 정의 구현의 싸움이었다. 민주는 먼저 언론을 통해 김대호의 비리와 박진철의 습격 사건을 연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5년 전 자신의 사고와 지수 부모의 사고가 김대호의 사주로 인한 것이었음을 폭로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다. 아시아 최고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의 진실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수의 팔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흉터를 공개하며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증명했다. 저는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한 어린 소녀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한지수 양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5년 전 태산그룹 김대호 회장의 잔혹한 음모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김대호의 죄를 만천에 드러낼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고백에 대중은 열광했다. 그동안 무성했던 루머와 의혹들이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김대호는 삽시간에 국민적인 공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하유진 변호사는 검찰에 김대호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호가 제공한 비자금 자료, 지수 부모님 사고에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박진철의 진술까지 더해져 김대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검찰은 김대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태산그룹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대호는 궁지에 몰리자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검찰 내부에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또한 박진철에게 민준과 지수를 제거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박진철은 김대호의 명령을 받고 민준과 지수를 다시 노렸다. 그는 병원에서의 실패를 서력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과 지수가 함께 머물고 있는 민준의 저택으로 침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준은 김대호의 이러한 방역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경호팀을 증강했다. 그는 지수와 지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의 저택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박진철과 그의 부하들이 민준의 저택에 침투를 시도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려 했지만 민준이 설치한 최첨단 보안망에 번번이 막혔다. 민준은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침실에 연결된 보안 모니터를 확인했다. 침입자들이 저택 외곽에 진입했음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지수와 지호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지수야, 지호야,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민주는 잠결에 놀라 깨어난 지수와 지호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지하 벙커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이용해 지수와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박진철은 이미 민준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지수와 지호를 보호하려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비밀 통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통로문을 열고 들어서려 할 때 박진철이 갑자기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강민준,
네가 그렇게 아끼는 것들을 내 손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박진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지수와 지호를 등 뒤로 숨기고 박진철을 노려보았다. 박진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김대호의 개가 되지 마라. 닥쳐. 나는 강민준. 내 놈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 그리고 김대호 회장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박진철은 민준에게 총을 겨눴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총을 피하고 박진철에게 달려들었다. 총성금이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과 박진철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날리며 치열하게 싸웠다. 민준은 5년 전 박진철에게 당했던 치욕을 갚아주려는 듯 더욱 거칠게 공격했다. 지수는 지호를 꼭 안고 민준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민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 이겨주기를 기도했다. 싸움이 격렬해지자 민준은 박진철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의 총을 빼앗았다. 박진철은 총을 잃자 당황했지만 맨손으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박진철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했다. 그는 박진철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다. 박진철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부림쳤지만 민준의 강철 같은 악력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저택의 외부에서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 민준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는 박진철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고 박진철을 체포했다. 박진철은 민준을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다. 강민준, 김대호 회장님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혼자가 될 것이다. 박진철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박진철의 말을 무시하고 지수와 지회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들을 안전한 지하 벙커로 데려가 몸을 숨겼다. 벙커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민준은 지호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수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지수는 민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았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라는 단어에 민준의 심장이 뭉클했다. 그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지수야,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김대호는 더 이상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언론은 김대호의 체포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진철의 자백과 김은호의 증거, 그리고 민준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김대호는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태산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김대호는 법의 심판대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지수 부모님의 사고는 재수사를 통해 김대호의 고의적인 살인으로 밝혀졌고 그들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지호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심장병은 완치되었고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나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은 5년 전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지수와 지호의 보호자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지수와 지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지수와 지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호는 해맑은 얼굴로 제잘거렸고, 지수는 그런 지호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지수와 지호, 그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아빠, 지호 학교에서 친구 많이 생겼어요. 아빠도 우리 학교에 놀러 오세요. 지호가 민준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민준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지호. 아빠가 꼭 놀러 갈게. 그때 지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수와 지호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했던 작은 소녀와 그녀의 아픈 동생, 이제 그들은 그의 전부였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강민준과 한지수, 한지호 3남매의 삶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다. 태산그룹의 김대호는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박진철을 비롯한 그의 잔당들 역시 처벌을 받았다. 지수 부모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들의 재산 또한 지수의 명의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한지호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노는 밝은 아이가 되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그의 심장병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민준의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하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 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민준을 부르는 아빠 하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아침마다 지호의 잠투정을 받아주고 지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에는 서재에 앉아 지수와 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두 아이의 행복만이 존재했다. 지수는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고, 진정한 사랑과 안정감을 찾았다. 그녀는 민준을 단순한 은인이 아닌 진정한 아빠로 여기게 되었다. 지수는 학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특히 예술 분야에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즐겼다. 민준은 지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재에서 지수가 쓴 시집을 발견했다. 시집의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나를 다시 살게 한 2개의 별, 그리고 나의 영원한 등대. 민준은 시집을 읽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는 시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과 서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민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시집 속에는 5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기억, 병원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시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 시는 아빠를 위한 선물이에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빠는 저의 등대예요.
지수의 순수한 고백에 민주는 지수를 품에 안았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내 서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명문예술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로서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지호 역시 민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운동의 재능을 보여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다. 민준은 두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JM그룹의 경영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사회공헌 활동과 아동복지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의 이름은 이제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회사업가로 기억되었다. 어느덧 민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늘어났고 지수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호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 가족으로 민준의 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매년 5월, 그들은 함께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곳에는 민준의 아내 서아, 그리고 지수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었다. 묘지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두 엄마와 민준의 아내 서아의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엄마의 아빠, 그리고 서아 엄마. 지수는 아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강렬했다. 민주는 지수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가의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서아, 당신이 남긴 선물인 지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우리는 행복해. 당신도 하늘에서 편안히 쉬어. 민주는 지수와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들은 묘지를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지수에게서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지수와 지호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아와 지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5년 전 한비 오는 날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춰줄 것이었다.